인간이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차원이 다른 똑똑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생물학자는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린 차원이 다른 똑똑함을 가지게 된 게 어떤 분들은 뭐 불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를 뭐 익혀 먹어서 혹은 또 언어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자아를 뭐 인식하는 뭐 이런 다양한 하여튼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생물학자가 보실 때는 무엇이 우리를 동물과 다른 차원의 똑똑함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혹시 영어로는 런어웨이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류 진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사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원시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했겠죠. 그것 자체가 상당히 발달한 지능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쓰기 시작하면 그게 또 더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를 잘 구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애들이 선택이 되고 그럼 더 똑똑한 애가 출현하면 더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런어웨이 시츄에이션 돼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해서 추동하면서 그런 단계가 어느 순간인가 접어들어서 쫙 진화를 했을 거다. 사회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높은 지능을 가지고 더 높은 지능이 왜냐면 그 사회성 무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생 인류 진화 과정에서 되게 포괄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이라는 게 저는 사회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어도 그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사람의 처음 언어가 했던 역할이 음성 형태로 하는 털 고르기. 음성 형태로 하는 털 고르기. 그 영장류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거든요. 그게 어떤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맡게 된 역할이 사실은 그런 사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책을 읽었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정보 처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똑똑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건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가 직립보행이 되게 인간에게 찾아온 행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쓸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행운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발 짐승들 대부분 보면 특히 돼지 같은 친구들은 고개를 올려도 하늘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신체 구조상. 근데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고개가 올라가면서 지평선 위의 세계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과일 따먹고 짐승이 언제 올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하늘의 움직임과 연관되지 않을까? 별이 언제 뜰지에 따라서 과일이 있고 재밌다, 예. 얘네가 또 언제 쳐들어오는 시기가 또 별과 연관돼 있고 이런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보면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행운은 말씀하신 하늘, 밤하늘을 보게 된 습관을 가져다 주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만약에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아마도 직립보행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자연의 움직임에서의 규칙성 같은 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면 외계인들도 다 두 발로 걷겠네요. 네, 뭐 적어도 등에 눈이 있거나 아, 등에 눈이 있으면 되겠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 동물원에 가서 그 유인원관, 영장류관 있잖아요. 원숭이들 있고 침팬지 있고 가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띵 하는 걸 깨달았던 게 얘네들이 정말 나무를 잘 타더라고요. 잘 타죠. 근데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시각 정보를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유인원 영장류들이 진화 과정에서 나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컴퓨터의 발달을 좀 진화를 부추기지 않았을까. 순식간에 이렇게 막 이 나무 저 나무로 가지 옮기고 뭐 이러는 것이 굉장히 그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했던 작업이었을 거다. 얘네들이 2차원에서 고위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뭐 어디 나무를 하는 거랑 3차원으로 이게 좌표를 완전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훨씬 더 거의 지수적인 스케일의 이 계산 능력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뇌는 3차원을 계산할 수 있는 뇌가 있는데 2차원에서 사니까 더 이상 나무를 타는데 지능을 쓸 필요가 없으면 반론. 이 어떤 운동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건 대뇌 부분이 아니라 소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치 같은 영장류가 소뇌가 발달할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이런 지적인 정보 처리는 대개는 대뇌 앞부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애초에 그건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대뇌랑 소뇌 할당하는 비중만 다르게 해보면 되는 거지. 아, 일단은 발달하고 껍데기와 그 신경을 만드는 숫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커다란 슈퍼컴퓨터를 만든 것보다 PC에서 저차원의 슈퍼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를 잔뜩 끼워 넣은 슈퍼컴퓨터로 바꾼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나무 타는 애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하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엄청난 정보 처리일 것 같긴 해요.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팔이 어디에 닿아야 되고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보 처리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나무 타는 애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죠. 나무늘보 얘네들은 너무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퍼링 계속 걸려가지고 작년인가에 진짜 신기한 내용의 천문학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인류가 직립보행하게 된 계기가 초신성 때문이다. 초신성? 왜요? 그런 추측을 낸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좀 신기했는데 직립보행을 한 시점이 대략 20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전에는 직립보행하고 대뇌 발달하고가 어떤 게 더 먼저인지 같은 게 많이 논의가 되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호모 날레디라는 고인류가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대뇌 발달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는데 직립보행의 증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립보행이 먼저란 얘기 있어요. 이게 딱 20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해서 태평양 해양 지각이랑 달 표면의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200만 년 정도 된 암석에서 유독 철의 동위원소, 철 60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성분인 게 이게 초신성 터질 때 많이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가 추정하기로 아마 200만 년 전쯤에 달의 표면과 지구 표면에 압도적으로 많은 철의 동위원소를 흩뿌린 어떤 천문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인접한 어딘가에 터진 초신성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맞다면 초신성 폭발 때 되게 많은 우주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게 대기층과 부딪히고 그게 잦은 번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숲을 불태웠을 거고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화압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서식하는 환경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그거일 수 있다. 초신성 폭발 때문에 대기 번개가 많아져서 그래서 산불이 많아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과학적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기 인류의 서식 환경이 침팬지나 원숭이들 같은 숲이 아니라 종의 초원 지역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럴 듯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린 털은 다 내준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 털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여전히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진화가 된 거예요? 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게 보면 뭐 털이 점점점 없어지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항상 집단 내에서는 변이가 있죠. 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사실은 인구 집단마다 인종마다도 조금씩 다를 거고 근데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 이게 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털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포켓몬식 진화론의 잘못된 아니 근데 과거와 비교할 때는 절대적으로 적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털도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예, 다른 데들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가죽 옷을 걸치거나 아니면 추운 데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그러니까 털이 없어도 되는 환경이 혹은 털이 없는 게 더 유리한 환경이 결국은 털이 없어지게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뭔가 유력한 한 가지 설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그 인간이 사실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동물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사냥법이 동물이 지칠 때까지 뛴 거래요. 그래서 사람처럼 1시간 동안 뛸 수 있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 순간 스피드만 빠른 거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발생하는 체열을 외부로 발산하려면 털이 없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이게 왜 여기서 배워요? 제가 인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냥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네. 아 그런데 우리 이제는 옷을 입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네. 다시 길어질 리는 없구나 털이. 인간이 달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동물이군요. 거의 독특할 정도로 오래 뛴대요. 이 이론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래 뛰어서 그 여러 가지 그 근거들도 좀 제시가 됐었던 것 같고 가젤 같은 거 보면 순간 스피드를 못 따라잡아도 몇 명이 돌아가면서 이어달리기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젠간 이긴다. 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네. 인간이 왜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지? 이게 두 다리로 뛰어서 그런가? 오히려 거꾸로겠죠. 사냥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리게 됐고.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이 더 잘 잡았을 거고 아, 오래 달리기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허리는 왜 펴진 거? 아, 허리는 하늘 보려고 참 펴진 거죠, 우리. 그렇다는 결론은 아니고 이제 예. 만약에 혹시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그럴지 모르겠으면 사라졌다 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배할 동물이 만약에 후보가 있다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이건 그냥 한번 상상력 게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지배한다는 게 막 지능도 생기고 이런 걸 다 뭐 그렇겠죠. 물리적으로 좀 부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배하려면 강력한 근육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가 근육보다는 사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사라져도 이후에 지구를 지배할 생명도 사회성이 우리처럼 강한. 이미 우리가 다 없앤 거 아닐까요? 거의? 아 그런 동물들을. 네, 근데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인간이 없어도 지금도 사실 개미가 그 지구를 지배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없어도 개미는 있을 거고 지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개체수나 아니면 총 생물량 같은 걸 생각하면 개미겠죠.
개미는 근데 불에 이렇게 물 부으면 끝나잖아요. 물 불 사람이 없어지잖아. 물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모르겠다.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지배한다고 착각하던 애들이 잠깐 설치더니 사라졌다. 드디어 평화가 왔네 하고 이제 40억 내내 평화로웠던데 잠깐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화석 잔뜩 만들어 놓고 갈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네. 다음 누군가가 등장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그냥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인간이 그 빠른 시간 동안 발달했을까의 환경적인 요인이, 만약에 그 요인이 초신성이 됐던 뭐가 됐던 되게 우연하고 특별한 사건, 희귀한 사건이라면 잘 안 일어날 텐데, 그게 또 일어날 법한 환경이라면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영장류, 다른 원숭이들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지금 주신 질문이 전 한편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진화의 약간 오해? 고개념이 반영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런가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결국에 인간이 사라져도 다음에 또 누가 지능을 갖게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결국에 진화의 최종 목적은 지능을 갖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지능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전 반영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지능이 꼭 만들어져야 하냐? 지능을 발전시키는 방식 아니고 다른 갈래로도 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의 그런 인식이 좀 반영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능이 후퇴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인류가요? 네. 뭐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문명이 더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 뇌를 쓰지 않고 뭐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쓰면, 예전에는 진짜 지도 찾아서 운전해서 갔는데 이제는 시키는 대로 따라만 왼쪽 오른쪽 가면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지리적인 개념이 많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전에 산업 문명 이전, 정보 문명 이전에 보다 더 지능적인 요구가 떨어지면서 더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능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인류가 좀 후퇴할 수도 있다. 기생이 되게 재밌는 진화 현상이거든요. 기생충 뭐 혹은 기생하는 그런 생물들을 보면 자기네들 복잡한 시스템 다 버려요. 최대한 단순화하고 어떠한 것에 기생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걸로 최적화해요. 그 기생하는 그 생물이랑 기생 진화 전 단계의 조상종을 보면 퇴화처럼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들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화 생물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그럼 우리 인간들도 어쩌면 컴퓨터에 뇌를 이렇게 위탁을 하고 편한 일들만 기생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더 SF적인 상상해 보면 두 집단으로 나눠서 그런 기계 문명을 운영하는 인류와 엄청나게 발달한 코딩을 하고 AI를 다 다루고 기계를 지배하는 인류와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인류로 분할 수도 있는, 얘네들끼리 교배 안 하면 분할 수도 있는 거죠. 교배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교배, 댓글 한번 맞아보세요. 교배가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죠. 그렇죠. 예. 왜안 될 게 뭐 있나요? 네. 댓글로 한번 받아보세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고래는 원래부터 애들이 좀 컸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컸던 애가 뭐 이렇게 쭉 이어온 거예요? 아니면 점점 커진 애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겁니까? 고래가 이제 한 5천만 년 전쯤에 이제 하마와 우리가 공동 조상으로부터 이제 분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마랑 고래랑 가까웠어요? 하마에게도 제일 가까운 친척이 고래고 고래에게도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하마예요. 하마랑 코끼리보다 하마랑 고래가 가까워요? 훨씬 네. 하마랑 고래? 현생 생물 중에는 하마와 고래가 가장 가까운 네, 서로에게. 예. 고래랑 하마가 닮았나? 이게 외형으로 판단하는 거랑 디테일하게 계통을 분류해서 하는 거랑 완전 관점이 다른. 그러게요. 하마는 뭔가 이렇게 좀 코끼리 내지는 코뿔소나 뭐 이쪽 애들이랑 좀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 그래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가깝다고 할까? 예를 들면 피부 조직이라든지. 근데 뭐. 일단 DNA를 보면 이제는 다 아, 나오니까 DNA가. 언제 누가 누구랑 친척인지 DNA 보면 다 나오는데, 확실하게 이제 하마가 이제 고래랑 제일 가까운 걸로 나오고. 그러면 하마에서 고래 된 거야? 아니면 그게 고래가- 아니죠. 근데 옛날에 공동 조상을 보면 네. 5천만 년 전이니까 하마도 하마 같지 않고 고래도 고래 같지 않았죠.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죠. 걔는 어디 살았던 애예요? 공통조상은 육지 쪽이야? 아니면 지금 고래의 제일 오래된 저상으로 발견된 화석이 파키테투스라고 하는 화석이 네.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키테투스?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파키테투스. 네. 파키스탄에 그렇죠.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누구나 맞출 수 있던 문제 같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네, 발견됐는데. 걔는 보면 약간의 늑대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요? 예. 크기 사이즈가 한 늑대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생긴 거는 뭐 하마랑 좀 비슷해요? 아니요, 하마랑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와. 그냥 네 발 달린 짐승이에요?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친구가 점점 물가에서 살찌더니 하마도 되고 바다로 들어가더니. 아니요, 파키테투스는 이미 하마랑 고래랑 갈라지고 난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라진 데 얼마 안 됐을 때.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걔는 육지에 살았던 거죠. 걔가 처음으로 이제 물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이제 흔적들이. 아, 근데 그게 왜 고래의 조상일 거라고 알았냐면, 얘네들이 귓뼈가 발견됐는데, 귓뼈가 말하자면 육상에서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바닥에 대거나 이렇게 물에서 소리 듣는 것 같은 특이한 귓뼈 구조를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육상 생물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 이제 5천만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중간 단계 화석들이 다 발견이 돼요. 점점점 근데 덩치가 커지는 경향성이 일단은 보이고 사실 현재 봤을 때 제일 작다고 알려진 고래가 쇠향고래 걔가 한 3m 정도 돼요. 그래도 3m? 네, 제일 작은 애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땐 고래는 사실 큰 동물은 맞는 거죠. 돌고래는 더 작은 애들 있지 않나요? 돌고래도 다 컸을 때 기준인 것 같아요. 더 큰 것 같아요. 성체 기준? 네네네. 아, 그보다는 더 커요? 네네네. 아, 쇠향고래가 제일 작은 애고. 제일 작은 고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작아도 그래도 꽤 큰 거죠. 물고기에 비교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물고기들은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애들이 더 뒤에 나와 그렇겠죠,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원래도 이제 고래들을 크게 이빨고래랑 수염고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빨고래는 수염고래? 네, 수염고래는 이제 수염으로 걸러서 플랑크톤 같은 거 먹는 애고 아, 걔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죠. 이빨 대신 이제 수염 구조가 이렇게 있죠. 아 그냥 빨아들여서 네. 걸러서 아니 수염이 밖에 난 게 아니고 입 안에 있어. 입 안에 수염이라 이렇게 그냥 훅 빨아들여 갖고 걸러서 이렇게 훅 빨아들인 다음에 물이랑 플랑크톤 뭐 크릴새우 같은 게 쫙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우 하면 이제 물은 그 수염 사이로 쫙 빠져나가고 크릴 이렇게 멸치 잡는 것처럼 이렇게 그물로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빨고래는 뭐, 어떻게 해요? 이빨고래는 사냥해서 먹은 거죠. 예. 그래서 향고래 같은 게 유명한 게 대왕오징어 이런 거 잡아 먹어가지고 먹는 게 다르겠군요. 사냥하고 북극곰 사냥하고 뭐 물개 사냥하고 막 그런 고래들 얘기 있잖아요. 예. 범고래. 범고래. 걔네들은 이제 이빨로 사냥해서 먹는. 아, 걔는 무서워요. 네. 못 됐어 애들이 또. 왜 그래요? 아니 애들이 보면 거의 저 일진 느낌이에요. 오, 저도 봤어요. 막 동네 깡패들이야. 물개가 놀듯이 얼마나 불쌍해. 막 던지고 막. 아, 진짜요? 오. 걔네들 진짜 꼬리로 물개들 이렇게 막 튕겨서 하늘로 올라가고 공놀이하고 막 이래요. 네. 물개는 말이 한 20m씩 올라갔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가 뭐 이러면서 결국 내려가 보면 이제 걔네들 입 벌리고 있고 아 못됐어.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얼음 위에 이게 겨울 이렇게 붙어 있는 애를 딱 가면서 공동으로 공격해. 그렇죠. 물결 같이. 싹 이렇게 일으켜갖고 얘 떨어뜨린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싹 잡아먹고. 에이 미워. 범고래. 범고래 안 돼 걔는. 우린 그 프리윌리 보고 얼마나 착한 줄 알았습니까? 그쵸. 다 속았지. 그러니까 프리윌리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여튼 그 범고래가 이빨고래예요. 이빨고래고. 근데 전반적으로 수염고래가 좀 큰 편이에요. 왜 우리가 흰 수염고래 뭐 블루베이 이렇게 하는 제일 큰 애가 그렇게 걸러 먹는. 그게 사냥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기에는 가리지 않고 수염에 걸리는 거를 모두 다 섭취하는 걸 생각하면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많은 새우들을 이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육상동물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시켜도 먹고 나면 잔뜩 남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크릴새우를 통으로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천식이라는 건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천식을 다양한 천식을 해버리니까. 아. 그리고 사냥에 드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얻는 게 더 크겠네요. 엄청 움직여야 되는데 죽으라 쫓아다니는. 그래서 그거를 누가 과학자 계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흰수염을 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빨아들이고 들어가는 에너지와 크릴새우를 먹어서 얻는 에너지를 봤을 때 크릴새우를 먹어서 얻는 에너지가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수염 쪽 그다음에 이빨 쪽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고래는 나뉘고 근데 이제 이 고래는 육상에 있는 동물 중에는 하마랑 제일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고 고래의 크기에 대한 연구들이 제가 본 논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육상 포유류 중에 제일 작은 게 찾아보니까 질량이 4g이래요. 육상 포유류 중에 네, 그게 피그미 뒤쥐 뭐 그런 게 있대요. 따쥐. 네, 딱쥐 뭐 그런 4g인데 바다에 사는 포유류 중에 제일 작은 건 어떨 것 같아요? 바다에 산 포유류 고래 같은. 포유류가 또 뭐 있지? 그래도 미터 단위 물개 그쵸? 같은. 네, 그래서 그게 해달이 평균이 15kg, 최소 질량이 7kg. 그럼 궁금한 게 왜 육상 포유류는 굉장히 작고 바다 포유류 중에 제일 작은 것도 10kg 정도가 될까? 저는 이게 굉장히 물리학적인 네, 이유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물리학적인 질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기 뒤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저기다가 우리를 구명조끼 입혀가지고 던져놓고 계속 방치한다고 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체온증. 맞아요. 육상에 있으면 공기가 온도를 뺏는 우리 습식 사우나랑 건식 사우나가 온도가 습식 사우나 훨씬 낮잖아요. 건식이 엄청 높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파키테투스 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추워가지고 오래 못 버텼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워낙 열을 빨리 뺏기는데 포유류는 온혈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면 부피 대 표면적 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네. 물리학자의 사고 방식은. 아 그래요? 네, 정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점점 이게 키워서 살아야 되는군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 속에서 항온
어떤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 이상이 돼야 돼요. 아, 너무 작으면 그냥 물 온도에 바로 예, 그래서 그냥 체온을 금방 뺏기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에서는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데 공기는 열을 거의 안 뺏어가는 아주 좋은 열의 부도체거든요. 열을 거의 안 뺏어가요. 그래서 육상에선 작은 포유류도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열을 외부로 뺏기는 비율이 아주 낮으니까 육상에선 작아도 되고 물속에서는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럼 물에 사는 그 온열 동물들은 대체로 뭐 지방층 같은 게 기본적으로 좀 두텁게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런 보온을 위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난류, 한류 뭐 이런 데 살아가는 물고기 그 어류들의 크기는 포유류들의 크기 뭐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난류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온도가 포유류의 체온에 그렇죠. 비해서는 훨씬 낫죠.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해류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피부의 지방층의 두께 같은 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고래가 사실 따뜻한 쪽에 사는 편의 고래라고 해요. 아, 그러네. 그것도 말이 된다. 그죠? 이게 네. 기후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네요. 게 사실은 흰수염 고래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대요. 옛날엔 네, 그게 대충 이제 화석 증거 같은 걸 보면 수염고래가 한 3천만 년 정도 전에 출현했는데 흰수염고래가 지금처럼 커진 건 한 300만 년 전쯤이래요. 얼마 안 됐네요. 한 90% 시간 동안은 그것보다 훨씬 물론 여전히 뭐 한 10m 가까이 됐겠지만 지금처럼 그몇 배로 커진 거는 얼마 안 된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때가 무슨 일이었었냐면 몇 년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억 5천만 년 만에 지구 역사상 엄청난 빙하기가 온 거예요. 추워졌구나. 네, 그 전에 마지막 빙하기 그 정도 스케일의 빙하기는 공룡들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스케일의 빙하기가 그때 왔고 사실 우리는 여전히 그 빙하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추워지는 것과 흰수염 고래가 커진 게 비슷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3배만큼 커질 만큼 추워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학설이 있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거는 원래 이 육상 생태계에서는 온도가 높은 데가 열대우림 같이 바이오매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량이 많잖아요. 생물 다양성도 높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수염고래 같은 애들이 먹는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찬 곳에 많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극지방에 크릴새우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물리학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에서는 표층에 따뜻한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있고 밑에는 찬물이 있어서 잘 안 섞인대요. 아, 근데 오히려 찬 곳에서는 물이 이게 잘 섞여서 순환이 되네요. 예, 그렇겠네요. 예. 위에 이제 플랑크톤 생태계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줘가지고 크릴새우들이 많대요. 오. 그러니까 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고래의 역사가 진화사에서 너무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하는 게 얘네들이 사실은 어류에서 육상 포유류가 사지동물이 진화를 했잖아요. 뭐 페어 이런 친척들에서 진화를 한 게 한 뭐 3억 년 뭐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육상 동물로 한 3억 년 동안 얘네들 다양한 동물들이 진화를 했어요. 그 중에서 포유류 계통에서 몇 그룹들 이제 뭐 바다사자니 마나티니 고래들이 물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얘네들이 위에서 온혈 동물이 된 거잖아요. 그 걔네들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추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몸집을 불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변온 동물들은 그런 압력을 안 받아서 얘네들이 갑자기 뻥튀기 되듯이 커진 거죠. 다 물에 들어가는 데는 다 커진 거죠. 걔네들은 그래서 더더욱 팔다리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다 큰 몸통 하나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게 팔다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하면 어쨌든 그 체온이 금방 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지될 거 표면적으로 아니에요. 줄이는 되게 엄청난 통찰인데요. 아, 네. 엄청난 통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바닷속 포유류들이 다 귀엽게 생겼어 좀. 다른 애들보단 어류나 뭐 이상한 애들보다는 통통해 보이. 통통 살이 쪄야 좀 그렇죠. 좀 귀엽잖아요. 귀엽고 네. 해 보이고. 네. 네. 애들 뭐 바다사자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고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귀여워. 둥글둥글하니 다 귀엽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몇몇 동물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진화라고 불릴 만한 행동들을 거의 안 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그냥 버티고 예전 모습을 그대로 뭐 300년 된 우동집처럼 이렇게 막 100년 된 간장 쓰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비유를 하자면 청동 조각상 주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DNA 유전자를 말하자면 이 쇳물, 청동물이라고 하면 그 틀이 환경이거든요. 네. 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청동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고래가 커진 게 아주 좋은 예인데 드라마틱하게 커진 이면에는 3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엄청난 빙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크릴새우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 더 네네. 수온이 낮아진다는 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예전에 살았던 환경이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고 뭐 그런 환경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흔하게 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했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화석들은 아마도 그 틀 자체가 오랫동안 어떻게 운 좋게 유지되는 그런 조건에서 생존한 애들이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DNA 자체는 항상 변하거든요. 아 그래요? DNA가 항상 변하고 돌연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실러캔스 같은 애들은 DNA가 조상에 비해서 얼만큼 변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DNA도 좀 다른, 예를 들면 어류에 비해서 덜 변해 있어요.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예전 실러캔스랑 지금 실러캔스랑 둘이 암수가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도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몇 년 전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년 단위로 올라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조금 뭐 몇만 년 혹은 몇십만 년 혹은 몇백만 년 됐을 때는 다른 동물들보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게 DNA 자체가 딱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나무 이렇게 가지를 그려서 개통을 그리는데요. 가지의 길이를 브랜치 랭스라고 이제 영어 그대로 브랜치 랭스라고 하는데 이 브랜치 랭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 다른 동물들의 DNA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공유한 서열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서열을 가질지 대충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조상의 서열로부터 얘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보면 많이 바뀐 애들은 가지가 길어지고 적게 바뀐 애들은 가지가 짧아요. 실러캔스, 그러니까 어류의 그림을 쫙 개통수를 그려보면 실러캔스 같은 경우 가지 길이 꽤 짧은 편이에요. 그럼 조상으로부터 좀 DNA 시퀀스도 서열도 좀 적게 변한 편이에요. 네. 정프로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거꾸로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종분화되는 거를 역으로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분화되려면 생식적 권리가 생겨서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일단 말씀하실 때 얘네들은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변했다고 그러면 얘네가 만났을 때 요즘 최근 들어서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 폴라베어하고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가 만나잖아요. 원래는 걔네가 이제 같은 거였는데 북극에 가서 고립돼서 걔네는 이제 하얗게 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다시 만나서 자손이 나온단 말이죠. 예, 회색곰과 이게 나와요? 예, 오. 그런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 얘네들도 비록 한동안 못 만났지만 만날 기회만 주어지고 그 조성만 해주면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혹시 그것도 다시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지도 원래 A라는 친구가 A-A2-로 이제 나뉘었어. 근데 A-랑 A2-가 언제 또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고 다시 또 둘이 결합해갖고 원래 A 같은 애들을 자손으로 또 만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갈라졌던 애들이 다시 만나면서 새로운 종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 분화라고 하는 게 사실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건 인간이 편의상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건데, 그래서 종 분화가 결국은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갈라져서 다른 종이 나오잖아요. 왜 결과적으로 다른 종이 나오냐 할 때 이 생식 장벽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종과 종을 가르는 장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애는 여름에 나오고 어떤 애는 겨울에 나오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어떤 애들은 구애하는 그 습성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매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식기 구조가 아예 안 맞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맞는다고 할지라도 유전적인 것 때문에 심지어 수정이 되고 나서도 발달이 안 돼서 종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그거에 있어서는 얼만큼 서로 다른 집단에서 독립적인 변이들이 많이 누적됐냐예요. 원래 같은 집단에서는 변이들이 생기면 그 생식을 통해서 이렇게 변이들이 섞이거든요. 근데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집단에서 생기는 변이랑 이 집단에서 생기는 변이가 달라져요.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얘네들 다시 교배를 시켰을 때 이 집단에서 한 개체를 뽑고 이 집단에서 한 개체를 뽑아서 교배를 시켰을 때 서로 본 적 없는, 만나본 적 없는 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종의 알러지 반응처럼 이게 변이들끼리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인테그리티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실러캔스나 이런 그 종들, 만약에 이게 변이가 쌓이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면 변이들끼리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고립돼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교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실러캔스가 그렇다면 얘는 세포 차원에서 분자생물학적으로 가서 DNA를 복제하는 DNA 합성 효소가 결국 브로메생이라는 게 에러잖아요. 우리가 타자칠 때 타이포 나는 것처럼. 그럼 얘는 그 프로프리딩 기능이, 교정 기능이 더 뛰어나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교정을 더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정이란 이야기. 게 뭐예요? 이게 타자치다가 오타나면 우리가 네. 우리가 자외선이나 뭐 화학 물질 같은 거에서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색체 한 세트를 엄마 거 아빠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빠 게 망가지면 엄마 거를 가지고 다시 아빠 거를 수선하고 이런 이렇게 수선 리페어를 계속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추운 데서 살면 더운 데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변이가 덜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수명이 길면 아무래도 세대가 짧아야지 변이들이 빨리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세대가 길면 그 속도가 또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그 쇳물 주조 비유가 참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틀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쇳물이 유전에 해당한다면, 틀이 변하지 않으면은 보통은 틀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 변하면 생명체가 쇳물의 조성도 바꿔볼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쇳물 조성 자체
자체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로 유전 변이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그 틀 자체가 예를 들면 틀에서 잘 찍혀 나온 조각들만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샘물의 조성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사실 조각의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느 정도 가장 그 틀에 맞는 안정적인 샘물의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만큼 조각이 섬세하냐 둔탁하냐에 따라서 샘물 조성도 조금 달라야 될 수 있잖아요. 그 샘물의 조성 자체도 사실은 틀에 어느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A의 모습이었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다시 A쯤이 너무 좋아. 그래서 A로 살다가 환경이 바뀌면서 B로 갔는데 다시 환경이 A쯤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생물도 다시 원래 우리 조상 모습대로 고래, 지느러미가 팔다리가 됐다 다시 지느러미가 됐잖아요. 아, 육지로 갔다가 다시 간 거니까.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물에 살다가 위로 올라가서 팔다리 했다가 다시 지느러미로. 그래서 요게 저는 고래 부분에서 이게 또 재밌는 게 고래가 여전히 폐로 호흡하고 막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느러미였던 게 육상 생활에 맞춰서 팔다리가 됐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서 지느러미 다시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가미는 발달을 못했잖아요. 그러게. 왜 굳이 500만 년, 1000만 년 지나서 고래가 어쩌면 아가미를 선택할 수도. 근데 이미 고래가 지난 세월이 몇 천만 년 단위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게 아가미는 이미 다 퇴화를 해버려서 이걸 다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지느러미에서 팔다리 됐다가 지느러미 되는 건 거의 그 다시 이거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그 특징이 다시 돌아간 것 같고 진화에서 얘기하는 이게 evolvability라고 하거든요. 진화 가능성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고래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지느러미 시스템을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진화 가능성 evolvability가 훨씬 높고 아가미를 다시 하는 거는 evolvability가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가미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퇴화해버려가지고 에너지 소비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래는 육지로 나오면서 항원동물로 변환했고 항원동물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요구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났고 산소도 산소고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고래 커졌잖아요. 항온 동물이잖아요. 근데 원래 어류들은 다 얘네들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미로 물이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고래가 설사 그냥 상상을 해서 아가미를 진화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 찬 바닷물이 계속 몸원을 피가 나가면은 체온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지 않을까. 아가미 호흡하고 폐 호흡하고 맞네. 와.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제약이라고 상상해요, 그냥. 진화적인 제약으로 부를 때 변온 동물에게는 제약이 아니었던 게 이게 수온의 손실 아가미 시스템이 물을 몸으로 하는 거니까 체온 손실이 엄청나겠네요. 기껏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체온의 손실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아가미 호흡과 폐 호흡에서 단위 시간당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불에가 폐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진출할 때 그러니까 아가미가 폐가 된 건 아니에요. 예. 물고기 이렇게 불에 있죠. 이게. 예, 불에 자기 부력 조절하는 불에가 네. 폐가 됐다고 생각하고 폐어에서는 그걸 폐로 쓴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알아보기에는 원래부터 폐랑 비슷했던 물고기들도 좀 그 호흡할 때 보조로 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경고로류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물고기라 보는 애들에서는 불에로 더 전문화됐고 육상동물에서 폐어 같은 애들은 폐 쪽으로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가미는 퇴화를 했죠.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 육상동물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해양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가미가 퇴화를 하고 근데 다시 안 만들어내 예를 들면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수염고래 같은 애들이 그 수염 구조의 일부를 아가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표면적이 엄청 넓으니까 아가미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진화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아가미 구조가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에는 체온 상실이 그런 진화적 제약 아가미 같은 구조를 다시 못 만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약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제가 고려 질문이 하는 게 아까 지금 지느러미가 팔다리 다시 지느러미가 되고 그 왜 물고기는 이렇게 꼬리치잖아요. 근데 고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도 그러면 결국 돌아가서 다시 수영한 돌아왔는데 맞게 되는 그 차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전 갑자기 요거는 팔일 것 같은데 꼬랑댕이는 다리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인 인어공주 보면 다리예요. 육지에 살던 그 척추 구조 이런 것들이 돌아갔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건가요? 꼬리는 어차피 척추 동물도 꼬리 뼈도 있고 원래 다 꼬리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헷갈린 게 지느러미가 꼬리에서 만들어진 건지 다리에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드린 질문은 살다가 우리가 방향. 앞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래가 꼬리 이렇게 치려면 우리로 치면 옆으로 누워서 흔드는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게 척추의 아, 구조를 척추. 제 질문은 그거. 네.
그러면 다리일 가능성이 더 큰가? 이건 확인해보면 바로 나올 텐데. 또 하나 물고기들은 불해를 갖고 물 속에서 위아래를 조정하는데 고래는 불해가 없고 그럼 물 속에서 위아래 방향의 운동이 중요하고 중요한 걸 생각하면은 지느러미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도우는 지느러미의 방향이 이것보다는 이게 유리할 것 저는 출발 자체가 유불리를 떠나서 제약이 그렇게 제약이 그렇게 된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된 것이 이거 된 진화적 거냐? 제약이 이것은 그냥 상상 질문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적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진화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간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그거는 고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를 매우 독특하게 도저히 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동물들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같아요. 저는 인간이요. 인간이요? 저는 인간이 제일 독특한 것 같은데. 저 당연히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모여서 과학을 보다고 뭐 그런 동물이 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밀키웨이 보면서 막 누가 젖을 물렸는데 뭐 이렇게 뿌렸다고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막 분류하기 되게 애매한 뭐 예를 들면 그 오리너구리 같은 거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뭔지 정체를 알기도 좀 애매하고 진화를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까? 진화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오리너구리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충류라고 과학적으로 엄밀한 분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파충류, 뭐 척추동물 하면 포유류, 양서류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언젠가는 원래 공동조상에서 나왔으니까 한 집단이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달라 보이는데 근데 얘네들이 가지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큰 두 덩어리가 됐는데 가지가 예쁘게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쫙 퍼진 게 아니라 갈라질 때쯤 새끼로 갈라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 둘의 중간 정도의 특징, 어떻게 말하자면 옛날에 공동조성과 더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너구리가 우리가 단공류라고 불리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처음에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게 젖을 먹이는데 알을 낳아. 우리가 젖먹이 포유류라고 하는 게 젖을 먹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알은 파충류들이 낳고 포유류들은 다 새끼를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적인 존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특이하게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특이하게 진화한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포유류와 파충류를 더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포유류랑 파충류 중에서 굳이 옛날에 존재했던 척추동물 조상과 비교하자면 파충류가 조금 더 옛날 공동조상과 비슷하고 포유류가 더 새로운 특징들을 많이 진화시킨 건 맞는 거죠. 왜냐면 그 위로 올라가봐도 양서류를 보더라도 다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포유류가 갈라질 때 어디쯤엔가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는 혁신이 일어났고 젖먹이 혁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온도, 항온동물, 온열동물 혁신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오늘날 말하고 있는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순간에 짠 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일어났는데 단공류를 보면 젖먹이가 먼저 진화를 한 거죠. 젖먹이가 우리 조상에서 먼저 진화했고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태반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서 출산하는 게 나중에 출현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가지가 갈라진 거예요. 가문이 분기한 거예요. 근데 한 가문에서는 그 새로운 혁신, 태반이라고 하는 혁신이 일어났지만 한 가문에서는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졌지만 그 혁신은 안 일어났으니까 단공류라고 하는 거죠. 단공은 뭐예요, 근데? 구멍이 하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구멍? 항문하고 이 알랑한 거 그거 다 하나로 됐다는 거죠. 계란에 보면 똥 묻어 있잖아요. 왜냐면 구멍이 하나니까. 저는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오리너구리잖아요. 우리가 단공류 그래서 굉장히 얘는 조류 새랑 더 비슷할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새보다는 오히려 파충류랑 더 그러니까 사실은 파충류랑 조류랑 갈라지기 전에 조류가 사실 갈라졌다기보다는 조류가 파충류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류가 출현하기 훨씬 전에 갈라진 거예요. 파충류, 조류를 포함한 그룹과 포유류라고 하는 그룹이 존재하기 이전 공동조상에서 갈라졌던 거죠. 아니 근데 구멍이 하나면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많은 뭐 감염도 우려가 되고 아니 짝짓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조금 비위생적인 혹은 여러 세균들이 막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네요, 정말로. 그러면 암컷의 생식, 그 다음에 알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배변, 그 세 개가 하나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오줌이 또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전에 한번 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 지금 포유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균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나름대로 노말 플로라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 세균 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생식에도 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젖을 먹이는 거는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 혹시 뭐 학계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젖을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조류 같은 경우들은 막 이렇게 입에서 막 토해서 주잖아요. 새끼들한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젖이라는 거는 되게 좀 독특한 메커니즘 아닙니까 이거? 신기하기는 있어요. 저는. 그죠? 포유류가 자기 몸에서
먹을 거를 땀 이렇게 빨아먹었나 새끼들이? 모에서 기원이 젖이라고 하는 그 유샘 같은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럼 적어가야겠다. 그런 거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리너구리겠다. 알은 낳는데 여전히 그거니까 가장 초기에 출현한 젖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랑 아주 포유류 중에서도 아주 옛날에 갈라진 분류군 당공류, 유대류 이런 애들, 캥거루 같은 유대류 애들은 옛날에 갈라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질이 조상의 형질이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위치가 포유류들 대체로 이 가슴 쪽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위치 아니에요? 어디가 좋아요? 저는 배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가슴 쪽이면 뭔가 이게 여기서 이제 젖들을 담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더 커지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배 같은 데는 특별히 뭐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생기면 훨씬 더 유격도 넓고 푹신하고 애들도 또 이쯤에서 품는 게 더 저는 이제 애를 키우고 있고 또 애들 젖병 물리고 하니까 사실은 팔의 위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젖을 먹이고 있다 누가 포식자가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냥 안고 팔로 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동물들도 이렇게 다니니까. 움직임의 근데 방해를. 그렇네. 동물들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근데 네발 짐승들은 배에 쭉이 나와 있잖아요. 아 맞다. 강아지들은 그러네. 아 강아지 타면 그 배에 있죠? 직립하거나 유인원율만 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같은 경우 위치가 거기에 있겠네요. 젖의 위치가 엉뚱한 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 뭐 어깨 뭐 위에 있는데 중국의 상상의 동물 중에 발로 그 젖을 먹이는 게 있거든요. 독특한. 전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발가락으로 젖을 먹인다는 상상의 동물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또 너무 말단으로 가면 어쨌든 젖을 내보내려면 혈압이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빨면 보충해주고 해야 될 텐데 배 쪽, 가슴 쪽 부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끼들이 먹기 좋아야 되니까 네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아 앞에 그렇죠 등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상하겠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새끼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는 결국은 엄마 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캥거루 같은 애들은 그 주머니 안쪽에 있죠? 자 주머니 안에서 키워줘. 예. 젖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작아서 그렇겠죠? 예, 뭔가 젖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와서 먹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이런 숙제를 많이 오늘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점 모습을 바뀌어가는 이 진화에서 바퀴 같은 거는 안 나올까? 왜? 사실 인류도 바퀴를 만든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바퀴의 특성이 바퀴하고 도로는 공진화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로가 없으면 바퀴는 무용지물이라서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바퀴가 가능한데 자연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바퀴라는 구조가 굉장히 사실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네. 일단 도로가 있어야 바퀴가 유용하게 거군요. 눈으로 보는 바퀴의 형태 말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것이 생명체들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지 않아요? 단풍나무 씨앗 같은 건 헬리콥터 구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수동적인 거죠. 내려오면서 공기 때문에 회전하는 건데 생명체가 스스로 개체를 움직일 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퀴나 이게 안 되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자동차 바퀴도 결국은 축으로 이렇게 분리돼 연결되는 거잖아요. 분리가 돼야죠. 그럼 우리 몸에 다리가 아니고 바퀴라고 그러면 일단 돌아가는데 이게 관절도 무리가 되고 신경하고 혈액을 다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막 돌아가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편모, 세균의 편모가 있거든요. 박테리아에. 우리도 편모 있어요. 정자에. 근데 이런 우리 같은 진핵 생물의 편모는 이게 이제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 튜브라고 밑에 소관이 있고 세포막이 연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물고기 꼬리처럼 이게 움직이 별 문제가 없는데 세균의 편모는 돌아요. 회전을 해요. 걔는 이렇게 세포막 세포벽이 있으면 여기에 모터가 있고요. 모터가 고정이 돼 있고요. 모터로 치면 요게 프로펠러 해당하는 거죠. 꽂혀 있어요.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진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텀블이라고 해서 꺾여요. 그러니까 후진하는 건 아니고 막 도는데 지금 그걸 컨트롤해요? 그렇죠. 구조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해야? 그 모터처럼 모터가 고정이 돼 있고요. 우리가 뭐 연결하려면 축에다 연결하려면 옆에 껴주는 연결 부위 그게 딱 있어요. 세 파트로 돼 있어서 딱 꽂혀 있는데 막 도는데 요게 기가 막힌 게 얘네가 밖에서 오는 걸 다 감지를 해가지고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고 먹이가 있으면 쫙 가는데 더욱 놀라운 건 요거 애가 열 효율이 거의
100%예요. 열의 가장 100%인 이유는 에너지 전환할 때마다 열 발생하잖아요. 얘는 화학 에너지를 곧바로 기계 운동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로 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 물로 터빈 돌리듯이 그런 원리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체에서 돌아가는 거 말하라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한쪽으로 가능하네요. 막 돌 수 있고 반대로 돌 수 있고. 얘는 단세포예요? 단세포, 박테리아 세균. 아, 단세포인데 그런 구조가 돌아가는 꼬리에 축에 이 발전소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세포인데. 단세포. 근데 박효천은 어쨌든 본체와 편모가 분리는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 방 계속 돌아가고 신기하다, 그죠? 아 그러면 큰 동물들은 그런 이유에서라도 하지 안 되죠. 안 되겠죠. 단세포가 세포에 붙어 있는 거니까. 뭐 혈관을 어떻게 하며 그죠? 근육은 어떻게 하며 연결할 수가 없네요.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바퀴는 인간들의 도로 말고는 뭐 크게 사실상 자연에선 필요도 없는 거고 있어봐야 불편하고 그리고 아마 막상 있다 치더라도 매우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퀴는 그냥 인간들 걸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동물들이 다 진화의 산물이고 진화의 결과겠습니다만 카멜레온 같은 아주 우리가 보기엔 참 독특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색과 실시간으로 맞춰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카멜레온 같은 친구들은 사실은 뭐 초파리나 꼬마 선충 같은 애들이 아니라 가지고 얘를 실험을 막 우리가 잘 해볼 수 없어서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분자적인 기작 같은 걸 이해하는 건 사실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설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생물보다는 오히려 물리학적인 광학적인 거에 더 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피부에 있는 어떤 결정 구조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바꾸면 반사돼서 나가는 파장들이 바뀌고 그런 연구들이 카멜레온이랑 네. 문어랑 친척은 아니죠? 네. 아, 왜냐면 문어도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문어도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어가 사실은 더 놀라운 수준으로 하죠. 카멜레온은 약간 위장색 정도면 문어는 막 문양 같은 것도 다른 동물로 변신해서 각각의 자기를 위협하는 생물이 있으면 걔네들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종으로 변신도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걔네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와. 대단히 하여튼 대단한. 사실상 메타몽 아닙니까? 메타몽은 상대를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외형도 바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바꾸는 정확한 기작이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진 않은 몇 거예요? 가지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뭐 색소 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런 결정 정말 생물 물리적인 현상을 네. 이용한다. 지금 구조색으로 하고 사실 문어는 수족관에서 봐도 색을 되게 빨리 바꾸는데 네. 카멜레온은 이제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바꾸지 시간이 좀 못하고. 걸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으로 칠한 종이에다가 몸을 절반만 올렸다, 반반. 맞다.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얘가 제대로 못해요. 문어는 되거든요. 진짜. 문어는 절반씩해요? 우와. 문어는 왜냐면 우리가 지표면 따로 모양도 있구나. 다 따라서 하잖아요. 왜냐면 카멜레온은 눈으로 보고 그 색을 만들어요. 카멜레온 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시각으로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피부를 확장시켜가지고 만들어요. 카멜레온 눈 보면 왼쪽 오른쪽 따로 돌잖아요. 그리고 이 실험할 때 앞뒤를 다른 생각으로 색깔로 하지 말고 좌우를 다른 색깔로 하면 어떻게 되려나? 뭐 아마 한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왜냐면 저희 쪽은 사실 카멜레온이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는 구조색이다라는 결론까지는 와 있고 왜냐면 이제 단순하게 화학 물질 갖고 할 때는 파란색을 만들지를 못해요. 보통 파란색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TV 같은 것도 RGB 세 가지 색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뭐 QLED 뭐 이런 거 나와서 양자점이란 걸로 한다고 하지만 파란색은 안 돼요. 에너지가 아직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문어도 여러 색깔 중에 파란색은 구조색이고 카멜레온 다 구조색인데 이 구조색이 뭐가 재밌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위조지폐 감별을 위한 그런 비밀 코드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약간 신축성 있는 곳에 아주 작은 나노 크기로 배열이 있으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길 때랑 이쪽 당길 때랑 이게 다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카멜레온 피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색이라는 게 뭐예요? 구조색이 빛은 결국에 이게 만약 파랑으로 보인다면 빛이 여기 와서 부딪혀서 여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흡수할 건 흡수하고 네. 나머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파랑으로 반사된 보거든요. 부분이 파란색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렇죠. 사과 같은 것도 빨간색이라지만 실제로 이 사과는 초록색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초록색의 보색인 일종의 사과 입장에서인 빛의 찌꺼기를 우리는 보고 얘는 빨갛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빛이 어떻게 튕겨 나갈지 흡수될지를 조절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겉에를 막 올록볼록한 모양이나 간격을 바꿔서 구조 때문에 색깔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비 날개라든지 이 모든 게 다 구조색. 네온 테트라라는 열대어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조그마한 네네네. 걔네도 다 구조색으로 되어 있고. 풍뎅이 껍데기 보면 약간 무지개색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네네네네. 구조색에 아, 그 똥파리도. 똥파리예요. 똥파리도 구조색이죠. 아, 그 정말 색깔이 아주 뭐 오로라 느낌이잖아요. 아, 그 친구들도 구조색이에요. 자기 표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색을 반사시킬 거냐를 결정해서. 피부를 살짝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거를 제어해가지고 색을 만드는 거랑 엄청 섬세하게는 못 만든다고. 뭐 예를 들면 문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쓴다고 알려져 있고 구조색도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디스플레이 할 때 뭐 RGB 하면 결국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배합으로 색깔을 만들잖아요. 근데 색소 세포들을 보통 이용하면 그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세포를 응축시켰다가 폈다가 응축시켰다 폈다가 하는 식으로 그 말한 물감을 섞는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아 그렇게 해요. 우리도 실제로 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보지만 색깔을 섞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네. 결국 어떤 거를 켜고 끄냐에 따라서 이 블렌딩이 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구조색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 카멜레온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색을 활용하고 문어도 역시 구조색도 활용하고 걔는 다른 것도 활용하고. 색소 세포가 바깥쪽에 있고 중간에 구조색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있고 네. 제일 밑에 반사판이 또 있어요, 문어는. 그래서 이제 색을 되게 선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카멜레온은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고 그 색과 내 피부에 비슷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문어는 착착 붙으면 그냥 바로바로 색깔 바뀌잖아요. 걔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부로 색깔을 느끼는 거예요? 둘 다로 돼 있어. 원래 그 사냥을 하거나 활동하는 건 눈으로 보고, 시각이라는 게 이제 시신경이나 이런 신경에 자극을 만들어내야지만 정보가 가는데, 그렇게 인간이나 모든 게 쓸 때 뭐 옵신이나 로놉신 같은 이런 분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각을 볼 때 시신경에서 작용하는 건데, 문어는 이게 피부에 있어요. 시신경이 신경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자들이 있어서 접촉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다를 전신에서 보내서 그거를 해석해서 만든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는 여전히 애매하고, 사실 동물 중에서는 의외로 몸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불가사리 중에서도 거미불가사리라고 있는데 얘가 몸에 그 다공성으로 굉장히 작은 골격 구조가 있어요. 이게 전자기파를 읽어서 주변을 우리가 색채를 인식하듯이 전 공간을 한 번에 다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상을 맺는 건 아니고, 그죠? 시각세포에 들어오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디텍션하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죠? 진화의 그런 거대 공룡 시대 혹은 뭐 이런 시대, 뭐 삼엽충 시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필연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류처럼 고등 발전한 생명체보다 공룡 같은 거대 파충류를 찾는 게 더 쉬울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관측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공룡이 사이즈가 커졌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소의 농도는 비교적 우리가 관측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높은 농도의 산소를 갖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발견하기 쉬울 거고, 만약에 그러한 환경에서 비슷한 방식의 진화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도 대형 사이즈의 생명체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행성이 크면 클수록 생명체는 작아집니까? 관계없을 것 왜냐면 같아요. 중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 중력. 그쵸. 예. 중력을 생각하면은 네, 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덩치를 유지하는 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키가 크긴 어려운데요. 옆으로 퍼지는 건 문제 없거든요. 다리 짧아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아마 굉장히 납작한 생명체들이 많겠죠. 아, 기어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재밌는 게 그 행성의 사이즈가 중력의 영향도 주지만 또 어떤 요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대륙과 바다의 면적도 같이 넓어질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대륙이 넓으면 생명체들이 물이 없는 지역에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륙의 면적도 너무 지나치게 넓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바다만 너무 지나치게 넓어도 비열 때문에 행성이 머금을 수 있는 열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또 적정 수준을 벗어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적정 범위가 있어야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참 여러모로 지구는 참 잘 태어났다 진짜. 우리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이라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외계 생명체가 대체로 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 인간 사이즈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기준인가 너무? 인간 사이즈가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높은데 쥐만 해. 쥐만 하면 이렇게까지 고도로 발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쥐 정도 되면 고등 동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혹은 코끼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동물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빨리 뭐 뇌를 막 회전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변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커버리면 그게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리한데? 그리고 인간 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플러스 예민한 손. 아, 손. 예민한 손. 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손가락을 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손의 크기가
우리보다 길이가 손가락 10배다. 그러면 신경 전달 속도가 10배는 더 걸릴 테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조정하기는 어렵겠죠. 또 덩치가 너무 크면 운송 수단을 발전시키는데도 분명히 제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혹시 손가락이 각각 10개씩 있으면 좀 어땠을까요? 진화적으로 보면 이렇게 땅에 올라오고 사지가 생기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왜 5개, 10개냐 진화 과정에서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가장 이것이 최적화된 그렇게 추정을 하긴 뭐 3개였을 수도 있고 5개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뭐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과정에서 그 뭐 잡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게 가장 생존하는데 진화의 트레이드오프가 정말 기가 막히는 예는요. 소랑은 다른 건데 새 있잖아요. 새가 이게 바다새인데 이 굴을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까먹냐면 물고 올라가요. 떨어뜨려요 둘이. 굴을 깨요? 예, 깨서 먹어요. 떨어뜨리는데 그거를 딱 계산을 해봐서 높이를 물리학적 계산해 보니까 최적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 어떻게 한 번에 깨지겠죠. 그러면 많이 힘들잖아. 적게 올라가서 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 얘가 하는 게 정말 최적거리. 걔를 정확하게 돌에다 딱 던져요. 돌 위에 떨어뜨려. 올라가. 그래서 이제 굴 깨지면 가서 이렇게 파먹고 분명히 아마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깼을 때 뺏어먹는 애 있을 텐데. 훔쳐먹는 애들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이 생명체는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생존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딴 친구는 걔 머리 맞추는 애가 또 생겨요. 아 정확하게. 굴이 아니고 조개다. 조개. 정정의 조개. 네, 조개. 아 조개나 굴이나. 조개나 굴이나. 아니 굴은 따기 어렵잖아요. 그런가? 그러네요. 그 조개를 딱 떨어뜨리는. 자 오늘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 늘 말씀드립니다만 생명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후폭풍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은 정말 한 번 갔을 때는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천문학적 관측이나 뭐 물리학적 실험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인문학적 소양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 강한 윤리적인 기준들을 또 우리 과학자분들, 생물학자분들 특히 더 우리 후학들에게도 그런 점들 꼭 학자들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수십억 년을 지나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발전해온 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윤리의식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진화를 하는 과정에 보면 대체로 거의 모든 동물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일부 곤충 뭐 이런 거 빼고 웬만한 동물들은 다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뭐 이렇게 이제 진화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 처음에 우리의 한참 조상인 친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하게 물려받은 거예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생물들이 높이가 뭐 30m 되는 공룡들이 키가 아무리 커도 그만큼 높진 않았을 텐데 뭐 키가 100m 되는 동물은 잘 없잖아요. 뭐 나무들은 100m 넘는 애들도 있는데 뭐 키가 1000m 되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제약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어느 정도의 생물의 생김새, 크기, 뭐 세포도 하나도 사실은 그 표면적과 부피의 비율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중력이 같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생물들이 좀 비슷비슷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범위가 같고요. 있고.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진화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생물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을 때 왜 비슷비슷하게 생겼을까? 그때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상동성이랑 상사성이에요. 상동성, 상사성? 네. 상동성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랑 제 여동생이랑 왜 비슷하게 생겼을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은 부모를 공유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상동성은 같은 부모, 같은 조상에게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비슷하- 닮았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상사성은 이제 환경이 비슷해서 네. 자연 선택 때문에 비슷해졌다. 아 제가 두 개를 다 짚은 거군요 그러면. 늘 그렇게 다 잘 짚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아 얘네들이 같은 조상이라 그런 건지 같은 비슷한 환경이라 이렇게 됐는지. 네. 예를 들면 상어의 지느러미랑 옥돔의 지느러미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기능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상동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조상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물속에서 있던 그 네네네네. 옛날에 물고기로부터 받았으니까. 예. 근데 고래의 지느러미와 상어의 지느러미는 상동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고래는 또 포유류기도 하고. 원래 팔다리, 꼬리 이런 거 있었던 애들이 이제 다시 물에 들어가면
변화해서 네. 바뀐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지느러미를 만들었다. 날개도 마치 박쥐의 날개, 새의 날개 이런 애들은 완전 상사기관인 거죠. 근데 잠자리의 날개, 뭐 나비의 날개 이런 애들은 상동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하긴 어려우나 조상이 같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환경이 비슷하니 그 비슷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같이 존재한다. 근데 같이 존재하는데 이제 구분하는 게 옛날에는 특히 생김새로만 구분해서 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킹크랩은 개가 아니다. 사실은 킹크랩이랑 대게랑 소라게 났을 때 킹크랩이랑 대게랑 비슷할 것 하니까 가까운 친척이 박달대게랑 같잖아요. 킹크랩이랑 네. 가격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근데 사실은 킹크랩은 소라게랑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그 형태, 그걸 개화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은 환경 압력을 받으면서 수렴 진화해서 상사성을 획득한 거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개통분리학자들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통분리학이 엄청 발전했던 게 DNA를 들여다보면 그런 상도성과 상사성을 좀 떼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DNA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서로 족보를 다시 따져봤을 때 센세이션한 경우들이 많았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청 완전 다르다. 족보가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매우 정말 족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는 부모가 거의 같은 애들 아닌가 싶을 정도 닮은 친구들도 있고. 네, 네. 지금 현대 생물학에서는 계통 분류를 할 때 외형보다 DNA에 대한 분석이 더 우선시 되는 걸까요?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서 있는데 DNA 분석에도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기가 힘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DNA는 되게 엄청 정확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DNA를 분석한다는 게 결국 DNA의 차이를 본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 핵심적인 이론이 분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의 DNA 서열의 차이는 그 종이 옛날에 나뭇가지에서 갈라진 시점에 비례한다는 게 가설이에요. 그러면 그 DNA 분자 시계를 판단할 때 비슷한 정도 비율만 봐요? 아니면 위치도 봐요? 오, 천재인데. 네. 그러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주로 유전자의 서열이 얼만큼 비슷한지를 가지고 봤는데요. 그 정보만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의 위치도 많이 봐요. 이게 특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아주 오래전에 갈라진 생물들의 계통을 비교할 때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유전자의 위치라는 게 뭐예요? DN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염색체, 우리 염색체면 DNA가 쭉 있으면 DNA에 유전자들이 쫙쫙쫙 A, B, C, D 유전자들, 유전자 1번, 2번, 3번, 4번 배열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A, B, C, D 1, 2, 3, 4번이 아닌 뭐 A, C, B, D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순서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는 뭐예요? 그게 상대적인 위치인 거죠. 순서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순서랑 위치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인 가정은 배보가 가문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면 유전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유전자끼리의 서열, 뭐 A, G, C, T의 서열도 비슷해야 되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배열돼 있는, 이거를 영어로 신텐이라고 하는데 이 신텐이도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면 유전자들의 서열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 유전자들의 서열 비교를 얼마나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뭔지를 비교하기 힘들어지면 유전자들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서로 더 가까운지 뭔지를 비교하는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각각의 DNA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필사를 해서 두 권을 나눠줘요. 두 가문에 줘요. 그럼 한 가문은 뭐 한국에 살고 한 가문은 뭐 다른 나라 이주해서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가문을 계속해서 분화하는데 필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필사하다 보면 귀찮아가지고 잘못 쓰거나 혹은 지우개가 없어서 무조건 틀리면 그냥 틀린 대로 냅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점점 그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가문들이 얼마나 오래전에 갈라졌는지를 보려면 그 책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페이지를 펴요. 그 페이지에 써 있는 글자, 문자들의 배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면 상대적인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게 DNA의 기본적인 이용한 계통 분석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필사한 내용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냥 이 페이지 자체 순서들이 그래서 1, 2, 3, 4로 있는지 1, 3, 2, 4로 있는지 그것들도 왜냐면 필사하다 보면 페이지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721페이지 다음에 실수로 724페이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DNA도 이렇게 DNA 분자들이 이렇게 교차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될수록 달리 말해서 서로 가까운 가문일수록 순서도 비슷하고 같은 페이지를 폈을 때 써있는 글자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DNA를 믿을 수 있지 않냐? 엄청 엄밀하지 않냐? 근데 필사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 속도가 만약 달라진다면 완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더 빨리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된다거나 분자 시계가 똑같이 흘러야 되는데 분자 시계가 다르게 흐르는 어떤 계통이 있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 됩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서 쓴 책들인데 하도 세월이 많이 흘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책이었는데 내용이 같아졌어. 오, 진짜 소름 돋아. 요즘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데요. 어떤 한 계통에서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책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기 가까운 두 계통이 있는데요. 두 계통 중에 한 계통은 많이 덤벙대서 실수를 많이 하고요. 한 계통은 실수를 적게 해요. 그랬을 때 우연히 여기 다른 나라에서 온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실수로 쓸 확률이 누가 높겠어요? 덤벙대는. 덤벙대는 애들이 높겠죠. 그러면 계통을 그려보면 얘가 얘랑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롱 브랜치 어트랙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래 계통 그려보면 나뭇가지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가지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비슷하게 갈라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갈라져야 되는 얘는 필사에서 오류가 조금밖에 안 나서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고 얘는 이만큼 바뀌어요. 그럼 이 긴 가지에서 우연히 저기 바깥 가지랑 비슷한 애들이 많이 발견되면 이게 여기로 갖다 붙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통들이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족보가 꼬이네. 네, 족보가 다 꼬이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쪽에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게 그냥 우리 DNA 서열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이게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대멸종이 일어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면? 그러면 그렇게 우연히 원격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돌연변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대멸종 전후던지. 종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면은 가지수가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대멸종 일어나기 전에는 계속 그런 현상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따가 다시 이제 한번 싹 청소 한번 하고 적어진 애들이 다시 이제 분할을 했겠죠. 오히려 대멸종이 되면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가지들이 많으면 사실은 이렇게 붙일 수 연속적으로 있는데,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 중간 가문들이 쑥쑥쑥 사라지니까 듬성듬성 떼져 있을 때 이 긴 가지가 오히려 바깥에랑 붙게 되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예전에 DNA 분류에서는 얘랑 얘가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다가 요즘 다시 정밀하게 보니까 얘는 쟤랑 친척이고 얘는 얘랑 친척 이런 게 혹시 우리가 알만한 동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뭐 주스까지 드셔야 돼요? 이게 난리가 나는 얘기예요. 좌우대칭 동물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좌우대칭 동물들 가문을 크게 교과서에서 그냥 거의 한 1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로 나눴어요. 처음에 배아 발생 과정에서 구멍이 쏙 생기는데 이 구멍이 항문이냐 입이냐에 따라서 선구랑 후구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후구 동물이에요. 우리는 항문이 먼저 생기는 동물이고요. 초파리, 꼬마선충 같은 애들은 선구 동물이에요. 우리는 처음 세포 분할할 때 똥구멍부터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 발생할 때 그래서 크게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로 먼저 나눠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가문이. 그래서 후구 동물에 근데 속하는 동물이 누구냐면 불가사리, 성게 이런 애도 후구 동물에 속해요. 우리 걔네랑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성게나 불가사리가 우리랑 가깝다. 달라 보이지만 예를 들면 문어 뭐 이런 애들보다는 성게나 불가사리가 우리랑 더 가깝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계통들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후구 동물의 성게 같은 극비 동물 말고도 또 다른 반삭 동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토리 벌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인간이 포함된 척삭 동물문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선구 동물로 갖다 붙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구 후구는 계통으로 따지면 거의 맨 꼭대기에 있는 분류인 거죠? 네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큰 거죠. 범주였는데 선구 동물은 그대로 있는데 후구 동물 가문이 해체돼 버렸어요. 왜 해체가 됐냐? 원래 후구 동물의 가문의 메인 중 하나였던 우리 척삭 동물문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줄 알았더니 극비 동물이나 반삭 동물이 아니라 저쪽에 가까운 걸로 나와요. 척삭이면 어떤 동물들이 주로 척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멍게를 비롯한 이 피낭 동물. 아, 그 친구들이 다 척삭이에요? 네, 네. 좀 가까운 애들인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초파리, 꼬마선충, 성게, 인간 이렇게 했을 때는 예전에는 초파리, 꼬마선충, 선구, 우리, 불가사리, 후구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옛날에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엄청 오래전에 갈라졌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가사리랑 우리는 가까운 친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롱 브랜치 어트랙션이라고 아까 하는 그 문제를 아직 논쟁 중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롱 브랜치 어트랙션보다는 선구 후구로 나눴던 기준이 잘못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롱 브랜치 어트랙션이 잘못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원래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을 계량할 때는 이거를 분해시키려고 계량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계량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후구 동물이 폭파된 거예요. 네, 원래는 이 도토리 벌레라고 하는 애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도토리 벌레가 어느 가문에 속하는지를 분류를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도토리 벌레 가문이 이 롱 브랜치 어트랙션 문제가 심해서 이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연구팀에서 개발했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연구팀에서 개발했는데 이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다시 계통수를 구성했더니 우리가 100년 동안 가르쳐 온 것과 다른 가문 족보가 딱 나온 거죠. 네. 여튼 우리는 이제 후구죠? 후구는 후구죠. 후구는 후구죠. 네. 먹는 거보다는 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군요. 아니 근데 태아가 발생할 때 생각하면 교수님은 선구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저는 선구예요. 쌍선구. 그 태아가 발생할 때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는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항문이 먼저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엄마가 태반을 통해서 공급한 영양분을 항문으로 나가나? 안 나가는구나. 어차피 입으로 안 어차피 먹잖아요. 아니구나. 네, 예. 네, 네. 취소. 네, 예, 네. 정규에 계속 먹을게요. 탯줄로 다 공급받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분류조차도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또 아주 정밀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룰이나 법칙 뭐 이런 계통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를 가르쳐 보면 아 이거는 수정해야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지금. 네.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요즘에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뭐 과학자분들도 많고 뭐 언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후 변화가 생물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이제 뭐 북극곰이라고 하는 하얀색 털의 곰과 북미 쪽에 많이 살고 있는 그리즐리인가요? 왜 큰 곰들 있잖아요. 회색곰 같은 거. 얘네들이 원래는 같이 몸을 섞으면 안 될 애들 같은데 얘네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같던데요. 예. 같던데요. 아,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입니다. 다음에 댓글을 보세요. 보니까 색깔이 약간은 그 갈색곰과 북극곰, 흰색곰 사이라서 카푸치노 베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들이 카푸치노 베어. 있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근데 다른 애들인데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눈 맞았을 때 밑에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말이랑 아주 작은 조랑말이랑은 둘이 사랑을 해도 정신적 사랑에 끝날 거 아닙니까? 웃음 소리가 아 이거 말소리 흉내낸 겁니다. 아, 말소리 네, 흉내. 말의 울음소리입니다. 네. 사람과 침팬지는 서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겉보기에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개를 생각해 보시면 개는 견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크기도 엄청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다 같은 종이고 교배하면 잡종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게 종이란 게 뭐냐. 우리가 생물 종이 뭐 지구상에 동물이 예를 들면 뭐 800만 종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아까 그 좌표계 움직임 얘기하셨던 네네네. 것처럼 굉장히 저는 인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물학자지만 어떻게 순종과 잡종을 나눌 것이냐. 지금 북극곰, 회색곰 합쳐져서 그롤라 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북극곰과 회색곰을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불리고 얘네들이 교배하면 잡종이라고 부르는 거지? 라고 하는 것부터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물학에서 종을 정의할 때 가장 널리 언급되는 종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종이라고 하는데 두 종이 교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자손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 타이거와 라이온이 교배해서 라이거 혹은 타이온이 만들어지고 라이거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죠. 네, 그게 약간 다시 부모 세대랑 교배했을 때 이렇게 몇 대를 더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재생산을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그렇게 종의 배웠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물 종이 800만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교배시켜 봤을까요? 800만의 제곱 나누기 2입니다. 얘가 얘랑 교배가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확정해서 생물학 종으로 분류한 경우는 굉장히 희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엄밀한 정의를 정의해서 우리가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훨씬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요. 못 찾은 게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찾아서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불리지만 알고 보면 개처럼 표현형 수준에서 굉장히 다양하지 여전히 교배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애들이 실제로 실험해 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요즘은 DNA 같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직접 교배 실험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이 DNA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아, 교배가 그것도 안 될 것인지 이런 그것도 쉽지 부분들은 않군요. 자르기가 힘든 게요. 그게 정확하게 본질인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들이 생겨났냐에서 사실 이 문제가 내재적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화생물학의 이 패러다임에서는 종은 다윈이 말했던 게 이게 원래 있던 종의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처음엔 한 종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 종에 있었던 집단 중 어떤 종이 떨어져 나거나 집단이 반으로 갈리거나 해서 점차 둘로 갈리는데 어디서부터가 얘네들이 교배가 안 되는 시점일까? 그러니까 2010년에 교배가 되다 2011년에 우리 교배 안 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점점 교배가 될 확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사실은 분화가 되는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미 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종들을 비교하고 교배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나 휴먼 한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다르게 계속해서 교류 없이 만약에 쭉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이들 사이에서도 교배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서는 그게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린이 이제 한 3만 년 전쯤 멸종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한 3만 년 전부터 한 200만 년 전까지는 화석적인 증거로 지구상에 최소한 2종 이상의 인류가 있었어요. 훨씬 많을 때도 있었고 서로 교배 안 되는? 교배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네요.
근데 뭐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는 딱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인데 네안데르탈린하고는 우리가 갈라진 지가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배를 했죠.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 네. 둘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MC님 DNA 속에도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들어있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2종 이상의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지구상에. 네. 지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알려진 바로는 없고 한 종만 있는 거고요. 지금은 한 종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둘이 나눠져서 서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는 이 생물계에서 늘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냐면 A, B, C라고 하는 세 종이 있는데 A랑 C는 교배가 안 돼요. 네. 근데 A랑 B는 교배가 되고 네. B랑 C도 교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B는 있어요. 좋겠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B는 양쪽 지금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렇게 종들이 서로 교배를 하는데 기후가 또 이 종들의 교배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 동네 안 살다가 저 동네에 같이 또 살게 되면서 원래 교배가 없었던 동물들인데 같이 이제 교배가 된다든지. 네, 그거는 사실은 진화 역사에서 빈번하게 너무 일어나는, 자주 있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후 변화가 그걸 촉진할 수는 있겠죠. 원래는 다른 데 살던 애가 만나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만났을 때 이제 통성명 하듯이 다른 생물들이 나는 종 A야, 넌 종 B네. 우리는 안 되겠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향기가 좋거나 서로 매력을 느끼거나 일단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손이 잘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 사이에 어떤 좀 슈퍼 생식세포를 가진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같은 종, 원래는 이제 둘이 안 되는 종인데 그 중에 어떤 개체가 좀 약간 독특한 슈퍼 생식세포가 있어서 얘는 이 종이랑 또 돼. 원래 다른 개체들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돌연변이를 많이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배종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추측을 또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그 추측을 구체화를 해드리면 왜 종이 분화될까? 왜 사실은 이게 어떠한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 왜 교배가 안 될까? 그런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다 있는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을 때 왜 교배가 안 되느냐. 왜 그러죠? 사랑하기가 힘든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과 종이 분화가 돼서 서로 이제 더 이상 그 유전자들이 섞일 수 없게 되는 거를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종간 장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종간 장벽이 크게 수정 전에 격리되는 것과 수정 후에 격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전에 격리가 되는 거는 서로 매력을 못 느낀다거나 서로 만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만나도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까지 되더라도 생명으로 이어지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발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벽을 사실은 다 통과해야지 어떤 두 개체가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자식에서 성별에 따라서 사실은 불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별에 따라 불임 여부가 달라져요? 네, 포유류의 경우에는 수컷이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 잡종인 경우에 수컷 잡종이 네. 불임인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옛날에 관찰이 된 부분인데요. 불임이 되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성 염색체가 다른 성이 불임이 된다. 수컷은 XY. 수컷은 XY잖아요. 암컷은 XX잖아요. 근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ZW 시스템이거든요. 거기는 수컷이 ZZ고 암컷이 ZW예요. 그럼 거기서는 불임이 암컷이 불임인 경우도 관찰이 돼요. 재밌다. 교배종의 경우에 그러니까 잡종을 만들었을 때. 잡종을 만들었을 때 네. 와, 신기하네. 그걸 이제 보고 홀데인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잡종을 해서 어떤 한쪽 성별만 불임이 됐을 때 그 성별은 성염색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성염색체를 가진 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새인가가 뭐 말과 당나귀의 잡종인데 그럼 노새는 암컷 노새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수컷 노새는 어렵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홀데인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바인데 왜 두 집단이 격리가 오랫동안 되면 서로 생식이 불가능해지느냐? 오랫동안 격리가 됐으면 각각의 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쌓여요. 근데 이 돌연변이들 각각의 집단에서는 너무 해로우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변이가 아주 많이 쌓여가지고 얘네들이 갑자기 교배를 해버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로 본 적이 없는 변이가 갑자기 너무 많이 서로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유전 변이가 신기한 게 각각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도 같이 만났을 때 해로운 효과를 내거나 혹은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만났던 변이들이 많이 쌓이다가 갑자기 만났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아까 홀데인 규칙
성별과 관련이 있느냐. 네. 암컷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2개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라이거 같은 경우 호랑이와 사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Y는 사실은 거의 작아서 없다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예를 들면 호랑이가 있으면 사자가 있어서 안 좋은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애가 있는데 암컷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호랑이와 사자가 만나서 이제 일으킨 효과가 이 성별에서만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격리가 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여러 번 반복한 쪽에서는 서로 각각의 돌연변이들이 누적되게 되고 그러다 다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 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렇게 이제 다른 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도저히 이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생물의 진화. 수많은 그 이른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한 하이브리드 저 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거라든지 늑대개, 벵갈 고양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생식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교배한 개체들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몇 대 잡종의 그냥 특징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군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인간이 우연하게 그 섞일 수 있는 두 종을 골라 섞으면 갈라진 지 얼마 안 된 종을 섞으면 새로운 종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과학 뉴스 같은 거 간혹 보는데요. 2017년에 그 사이언스 논문에 갈라파고스의 핀치 유명하잖아요. 그걸 실험하는 그란트라는 부부가 한 관찰이 있었는데 한 섬에 다른 섬에서의 부리가 큰 핀치가 유입됐대요. 근데 얘가 그 지역의 다른 종들보다는 적응적인 이점이 있어서 얘들이 살아남았고 토착 핀치랑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남겼는데 얘가 큰 부리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토착 종들보다 유리했는데 모양이 많이 달라서 근친 교배를 했대요. 그런데 6세대까지도 이어져서 그 정도면 그 신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라는 과학 소식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현재 스코어입니까? 2017년 논문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사실. 엄격하게 생각했을 때는 잡종 교배한 개체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근친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자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예를 들어서 A종이 사는 무리에 B종이 갑자기 태풍으로 몇 마리가 온 거예요. 근데 교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오진 않죠. 잡종들이 태어나더라도 원래 집단에 있던 순종, 이거 다 사실 이게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지만 걔네들하고 계속 교배를 하게 되면 DNA가 일부가 들어와서 자손 집단에서는 그때 태풍으로 왔던 B라고 하는 개체가 전해준 DNA가 남아있고 좀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저희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구체적으로 이입이라고 부르고 유전자 이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다른 종에 있던 유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 근데 그게 새로운 적응이 사실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듣는 분들이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종, 동종, 잡종, 순종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전학적인 개념에서는 똑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 같은 유전자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인데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진 순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라지 AA와 스몰 AA가 있잖아요. 아유 생각난다. 그게 교배하면 라지 A, 스몰 A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잡종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성과 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순종이라고 불리는 유전적으로 순종인 게 섞이면 잡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과 잡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개념은 엄격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특정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개념인 거고 어떤 종이 순종이다, 어떤 종이 잡종이다 얘기하는 그런 엄밀성은 사실 훨씬 떨어지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네. 잡종이란 말 자체가 네. 이렇게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교배 같아서. 같은 느낌 같은데 네, 뭐 잡종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낮춰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순종보다 잡종이 더 건강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잡종입니다. 다 잡종이죠. 우리 모든 잡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양쪽 피를 받아서 잡종이 됐잖아요. 네안데르탈린도 들어있고 저희. 네, 우리 막 이 안에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